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의 상승세였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는 밤사이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마켓 시그널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아시아 증시권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유럽을 포함해서 북미권의 지수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소식들이 전반적인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가 짙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들부터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나스닥은 0.56%, S&P 500 지수 0.25%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전장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3년여 만에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잠시 위축이 됐던 건데요. 이렇게 하락하던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다시 주도하는 모습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JP모건 CEO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었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결국 뉴욕 증시 상승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 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M7 종목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이 0.4% 소폭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4%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0.35% 강세, 메타가 0.2%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강보 압세,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7%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체적으로 금융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 하락한 종목들이 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빅테크 관련된 이슈들 많진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상승의 주역이 됐던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 4% 가까이 올랐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이 자사주 매각하는 것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블랙웰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는 모습들 화요일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도 1.1%가량 올랐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장기적인 AI 승자로 브로드컴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요. 강력 매수 추천 들어와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 198달러 66센트로 지금 종가로부터는 약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굉장히 반도체 중에서 이슈가 많은 인텔이죠. 1.11% 오름세를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가딜이 인텔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 말 것이라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인텔에 투자를 하겠다, 인텔을 인수하겠다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과연 이런 메가딜이 인텔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종목별로도 흐름을 지금 강세 가져가는 흐름들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양책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종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주택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트맵은 히트맵인데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죠. 지역별로, 국가별, 기업별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쳐진 곳이 바로 중국 기업 중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요. 징동닷컴이 14% 가까운 급증세 보였고요. 핀도어도 11%대, 니오와 리오토도 마찬가지로 11%대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외에도 중국 부양책에 힘을 받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카지노주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함께 훈풍을 탔는데요. 카지노주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마카오가 카지노의 거점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기가 다 함께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그리고 물류업체 페덱스의 주가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는 바닥을 다지기에는 충분한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는 만큼 향후 이 부양책이 경기 부양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자가 밤사이에 5.5%가량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비자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G버노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가 되겠죠. 1.5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구겐하임의 투자 의견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구겐하임이 이날 매수 그리고 $300를 목표 주가로 하면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 철강도 요새 이슈가 핫한 기업이 되겠죠. 밤사이에는 2%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매각시킬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주가는 또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렇게 종목별 흐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채금리 체크해 보시죠. 이날은 둘 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3.544%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은 3.735%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WTI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가 밤 사이에는 1.7%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1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국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허리케인이 상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모두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국제 금값도 보실까요? 0.92% 강세로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B컷을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값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이후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얼마가 될지, 또 특히 경기 침체 우려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특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여러 연준 위원들이 강조했듯이 고용시장이 아직 크게 어려운 상황은 정말 아닌지,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는 수준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정이라고 밝힌 점에서 상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이 점도표에서 올해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월가에서는 25bp가 적절하다. 반대로 75bp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예정된 통화정책회의가 11월 6일 그리고 7일 이렇게입니다. 그러니 금리 결정이 공개되는 날은 7일이게 되겠죠. 그런데 딱 정례 회의를 앞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고요. 그런 만큼 이번 9월보다 더 많은 변수를 시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의 여유는 있으니까 CME 페드워치 툴에서 따르면 현재 11월 기준금리에 대해 50bp 인하 가능성은 한 54%, 25bp 확률은 46%로 나타나 50bp 인하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게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 이날 시티그룹도 오는 27일 개인 소비 지출부터 향후 공개될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 결과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11월과 12월 정례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11월 50bp 인하 가능성도 다소 높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례회의 이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 빅컷에 대해 지지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고용시장 약화 가능성이 인플레이션만큼 우려된다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완화해야 할 위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물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자신감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연준의 또 다른 의무인 고용 부문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는 내년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년에 실질적인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내일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10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토론에서 연설이 있고 또 10시 20분 한국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하는 채권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외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리사 쿡 연준 이사 등등 많죠.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향후 강도, 방향성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날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체크하면서 기준금리가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향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기준금리도 지켜봐야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임박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기술주, 반도체주 움직임 때문이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1.11달러, 매출액은 76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 5분기 연속 전망치를 웃돌았고 특히 EPS의 경우는 2022년 12월 이후 계속 순손실을 기록하다 지난 분기 처음으로 순이익을 보인 만큼 이번 분기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는 현 가이던스보다 더 나은 결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 어제 CFRA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향후 메모리 부분의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회계 기준 2025년과 2026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의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장의 이슈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보다도 월등하게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조금 커졌고요. 또 2021년 8월 이후로 전월비보다 가장 부진한 결과를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보였습니다. 이로써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비관적이고 이 수익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망도 전보다는 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향후 12개월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긴 했지만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믿는 소비자들은 되려 소폭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함께 발표됐던 9월의 기대지수 또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하면서 81.7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침체 기준선인 80은 여전히 웃도는 모습은 나왔고요. 이 기대지수는 소득과 비즈니스 그리고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데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9월의 현재 여건지수 또한 전월 대비해서 10.3포인트 급락하면서 124.3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현재 여건지수는 현재 기업과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렇듯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일제히 잃어가는 모습들이 지수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려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겠죠. 앞서서 다인앵커와 함께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젠슨왕 CEO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멈춰가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 엔비디아가 현재 블랙웰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후반 쪽에 굉장히 강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해볼 내용은 바로 번스타인 리포트가 될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4분기 데이터 센터의 매출 호조 예상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보태는 소식이 됐습니다. 일단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4분기에 데이터 센터의 수익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이 블랙웰 칩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전의 발언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30억 달러 정도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센서스에 따라서 4분기의 데이터 센터 수익을 38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번스타인은 이 수치가 추가적으로 초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총 이익률이 7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 후반에 들어서는 소폭의 이익률 압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제품 믹스나 특히 블랙웰 그리고 H200 플랫폼의 출시와 관련된 것으로 인한 이익률의 압박이기 때문에 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현재 시장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최근에 약간 주춤하나 싶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일제히 하락 쪽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카드 관련 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규제와 관련된 칼날이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비자와 함께 불법 독점과 관련된 혐의를 제소한 상황이 오늘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해당 논란은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는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용카드사인 비자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의 주가는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비자가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계약을 협력사들에게 강요해서 경쟁의 쌍을 잘라버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현재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미국 소비자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수십억 달러를 걷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점화와 함께 여러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상인들과 은행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가격 인상이나 제품 품질 또는 서비스 저하가 그 방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상거래 확산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세를 이뤄왔었죠. 이들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현금 대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하면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하게 강화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또 미국 직불거래 60% 이상이 현재 비자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비자카드의 수수료는 7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를 향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만 비자를 향해서 이렇게 규제 칼날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2020년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일한 이슈로 비자카드와 관련된 이 불법 독점 혐의를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카드사 관련주들도 동향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게도 힘이 됐던 부분은 바로 중국의 금리 인하, 이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에 상장돼 있었던 중국 기업주들 일제히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홀딩스도 오늘 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함께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 또한 4%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금융시장은 부양책 발표에 여실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러한 부양책도 부족하다라는 비판적인 해석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부양책 발표는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만큼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흘 전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지난달 중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둔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특히 중국의 8월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지면서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에 월가 투자 은행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기 둔화에 빠진 중국을 위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안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에 몸을 실었는데 해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시장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오랜만에 64,000달러 선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캠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새로운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너무 크게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에서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AI와 함께 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켜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사실 구체적인 암호화폐를 위한 긍정적인 기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안 했던 해리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화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오토존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피트 35세에서 54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입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지표는 2021년도 8월 이후에 3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했죠. 8월 달에 105.6이었는데 9월 달에 98.7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10포인트 하락했네요. 이거 1985년에 10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985년부터 2024년도까지 움직임. 몇 년이죠? 40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85년이 100이었는데 지금 100이 안 되니까 1985년도 100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죠. 1985년도 수준이네요. 지금 그 2018년, 19년도의 최고치였던 것 같습니다. 120이 넘었었죠. 2020년 코로나 때 왕창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코로나 때 떨어졌지만 저 때만큼 떨어지진 않았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2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로 근접하고 있다는 거. 코로나 때 이 지금 80에 근접했던 이 수치로 근접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게 되면은 코로나 때 저점까지 가야겠죠. 이 차트가 모든 거에 적용됩니다. 차트가. 우리 인생의 차트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렇죠? 우리가 못 넘을 것 같은 그 허들을 한 단계 넘어서면 한 단계 발전하죠. 똑같은 거예요. 박스권 돌파가 의미하는 게 이동평균선하고 뭐 저항선하고 어쨌든 박스권 상단 돌파라는 게 새로운 밸류업으로 갈 수 있는 신호탄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도전하다가 실패한 뭔가 그 부분을 만약 넘어서게 되면 한 단계 인간은 레벨업이 돼요. 그렇죠? 방송계에서도 똑같잖아요. 맨날 어느 수준에서 못 올라가던 연예인이 한순간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은 더 위의 단계로 위의 단계 레벨에 있는 연예인들과 동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똑같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박스권 하단부가 만약 내려가게 되면은 레벨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추세가 왜 안 좋나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앞으로에 대한 기대.
여기는 지금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다가 80을 그어놨잖아요. 80? 컨퍼런스 보드가 아까 1985년 100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0을 하회하면 기대감이 적은 것이고요. 80을 상회하면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지금 80을 상회하는 부분에 딱 걸려 있죠. 최종 마지노선은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떨어졌다는 게 안 좋은 거죠. 지금 그 현재 비즈니스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현재 상황 지수는 10.3포인트 하락해서 12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이 된 거죠.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도 부분까지 지금 여기 밑에가 지지가 됐던 부분이 깨졌죠, 지금. 이 추세가 안 좋은 겁니다, 추세가.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이 시점이 결국에는 이 추세가 이탈되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코로나 전에 이미 사실 박스권 이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됐습니다. 지금 그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 지금 이 향후 기대에 관련된 거 80 이상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락을 한 뒤에 박스권이란 말이죠. 이 하락한 뒤에 박스권을 만약 이탈하면은 이게 하락 N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향후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무너질 시에는 박스권 하단부 내지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 테스트를 가야 될 수도 있는 모습이죠. 추세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좋지가 않고 특히나 아까 전에 35세에서 54세가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35세 미만은 좋은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연령대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기회가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도박을 걸만하죠. 진짜 도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할 만하죠. 사업을 망해도 나 혼자 망하면 되고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정말 망했어요. 대리를 뛰든 쿠팡을 뛰든 어쨌든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5세가 넘어가고 아이들에서 아이 둘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돼서 내 식구,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냥 대충 뭐 치안도 안 좋은 싼 그 원룸 사가지고 혼자 버티면서 이겨내면 되는데 애가 있는데 그런 데서 칼부림 날 수도 있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보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쪽인 사람도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지켜야 하는 식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35세 미만은 아직도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35세에서 54세 연령대가 가장 큰 자신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5세에서 54세라는 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가장 일을 많이 할 나이, 가장 경제에서 주력 소비층, 가장 언론에서 뭐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세대, 그렇죠? 굳이 35세냐 36세를 나누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10대, 20대, 30대 초반에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모험을 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다는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5세, 30 중반, 40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보수화되고 모험을 걸기가 시간이 없어집니다. 모험을 걸어서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그 젊을 때만큼 체력도 안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로 작용이 되겠죠.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소비자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소비자는 여전히 가장 자신감이 높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리치 얘기 나오는 거죠. 무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20대 때 부자가 됐으면 무서움이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소득이 낮아버리면 이제 자신감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대로 여기도 나타나는 겁니다. 1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젊을수록 자신감이 강했고요.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하락했어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지금 큰 폭으로 2021년도 3월 달 이후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고 예상치도 하회했다는 거에
주력은 누가 지금 자신감이 크게 하락한 겁니까? 평균을 가장 많이 깎아먹은 게 5만 달러 이하 소득자와 35세에서 54세의 소비자였어요. 여기서 가장 큰 자신감 하락이 결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큰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저소득층과 35세, 54세의 어떤 자신감 회복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기술적인 모습에서 박스권 하단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지키느냐의 그 모습이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 소비자의 18.8%가 비즈니스 상황이 좋다고 대답했는데 8월 달에는 이게 21.1이었습니다. 줄어들었죠. 비즈니스 상황,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나쁘다고 대답한 사람은 17.3에서 20.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소비자의 30.9%가 일자리가 풍요하다고 답했는데 8월 달에는 32.7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깎여 내려갔죠. 소비자의 18.3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16.8%가 8월 달이었는데 컨퍼런스 보도 신뢰지수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8월 달 거겠죠. 여기 8월 달에 안 써 있어도 16.8%에서 18.3으로 늘었습니다. 뭐가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 악화됐죠. 6개월치 예상치. 자, 9월 달의 경기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었다. 8월은 19.1%가 6개월치 예상치를 좋게 낙관적으로 봤는데 9월 달에는 18.5로 비즈니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버렸습니다. 자, 16.6%는 비즈니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14.5%에서 증가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거. 아예 완전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2% 늘었습니다. 자, 다 안 좋죠. 지금 세부 지표가 다 안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자, 소비자의 16.4%는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8월 달에 16.3%에 비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조금 늘었는데 거의 뭐 오차가 없죠. 자, 18.3%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17%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더 적극적인 것에서는 아예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이 수치 0.1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어떤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지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소득 전망입니다. 소비자의 18%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8월 달에는 18.6이었는데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줄어드네.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나 보죠. 13%는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11%에서 증가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거.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됐다. 자, 사업 환경도 안 좋게 예상하고 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9월 달 소비 심리 지수가 나쁘게 나왔죠. 자, 이거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패밀리 커런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지금 가족의 이 경제 상황입니다. 굿, 배드로 나눠져 있는데 자, 굿은 줄어드는 게 확실하죠. 배드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굿은 줄어들고 배드는 올라가서 지금 이게 교차 지점이 이르러버렸습니다. 지금 이때 교차하면서 내려왔던 지점이 있는데 그렇죠? 2022년도네요. 여기서도 지금 그 배드를 기준으로 보면 배드가 골든 크로스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죠? 교차하게 생겼어요. 지금 배드가 좀만 올라오고 굿이 좀만 내려가면 이게 다음 달에는 교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계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향후 가족의 예상 재정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이것도 덜 낙관적이네요. 배럴. 이거는 이제 굿 배드는 현재 상황이니까 굿 배드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의 상황이니까 배럴이냐 월스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럴은 줄어들었는데 월스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전에 굿배드 현재 상황인 2022년도 그 교차 지점 차이보다는 여기는 좀 넓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줄어들었네요. 앞으로 향후 가족의 예상 재정 상황도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 9월 달에 침체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2020년도 5월 달,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2022년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20년 5월 최고치는 밑돌았으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8월 달에 대비해서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봄쯤이죠. 봄쯤에 괜찮았거든요. 경기 침체 인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인식이 다시 낮아져서 경기 침체 인식이 요게 그거군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증가를 했고 이 지금 요때 감소를 한 거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불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게 꼭 짝꿍댕이죠. 원바닥,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올라가서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 2024년도에 가장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볼 수도 있는 아직 10, 11, 12 세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네요. 여기 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를 하면은 위에 그 전고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토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실적마저 무너진다면 진짜 경기 침체가 확인돼 버리겠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S&P 500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상승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죠. 74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4.5% 이상 상승했어요. 1년 지나면. 최초 금리 인하 이후에. 그렇죠? 대신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자, 6.20 빌리언 달러 플러스 9% 성장했고요. 넷 인컴 플러스 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 11%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6% 성장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비교 대상 기업이죠. Same Store Sales. 요게 조금 28.9에서 2022년도 2분기엔 좋았는데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갔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지금 신규 매출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타이어뱅크 같은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6.23 예상됐는데 5.84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수입도 어닝 쇼크네요. 이 53.60 나왔는데 실제는 48.11. 자, 다 플러스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았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 절대값이 나쁘진 않았죠. 다 증가했죠, 아까. 자, 4.42만 올리면 다 도달됩니다. 3.28K. 자, 좀만 올리면 컨센서스 도달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스트롱 바이입니다. 6바이의 1홀드. 목표 주가 높여야겠죠. 다 달았어요, 애널리스트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 일봉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갔다가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삼각 깃발형 그때 보여드렸죠. 삼각 깃발형 우리 S&P 500에서 뭐 여기서 샛별형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삼각 깃발형이 여기도 나왔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봉입니다. 네, 주봉에서 여기 국권이 지켜주고 있죠. 이거 50주선. 50주선에서 국권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받죠? 다 50주선이에요, 다. 50주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얘는. 월봉입니다. 자, 보세요. 어닝 쇼크가 별로 타격이 없다는 거죠. 이 보세요. 계속 오릅니다, 지금. 자, 아까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차 구매를 꺼려야겠죠. 그럼 이런 데 가서 고쳐서 타겠죠. 오토존은 좋습니다. 자, 위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이 있는 구간을 한 번씩 돌파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박스권입니다. 한 6개월 동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3,500달러도 가능하고 지금 4%만 올리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존은 실적이 좋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그 컨센서스에 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오늘 한 줄 매도표입니다. 매출 착습니다. 수익 착습니다. 오픈 많습니다. 차트 이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섞여 있는 여기 오토존 존. 오늘의 사이드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만큼 이번 화요일장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뜯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시간에도 이 소비자 신뢰지수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100보다 높다면 낙관적이다, 100보다 아래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9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몇으로 나왔을까요? 바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9월 수치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8월에는 105.6을 기록했었는데 9월에는 98.7로 10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폭이 꽤 크죠. 3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장 초반 흔들림이 있었던 이유, 지금 경제가 괜찮나라는 우려가 이 지표로 통해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특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여건 지수 그리고 기대 지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요인들로 지금 이 지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현재 여건 지수도요. 8월 대비 10.3포인트 하락한 124.3을 기록했고요. 기대 지수도 4.6포인트 하락한 81.7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경기 침체 임박 신호로 풀이되는 80은 상회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은 어렵고 미래에도 그렇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지표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지 그 이유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자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나 피터슨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가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35세에서 54세 그리고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구성 요인의 악화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축소 등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설문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다라는 응답은 8월 대비 줄었고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은 8월 대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응답 오름세를 보였죠. 즉 일자리 걱정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자리 이 부분에도 주목을 했지만 여기 35세부터 54세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35세부터 54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계의 가장들이기 때문이죠. 가장들이 흔들린다면 가계 전체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들이 흔들리니까 가계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 단위의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도 함께 보실까요? 가계의 현재 재무 상황에 대해서 굿, 파랑색은 좋다라는 의미고요. bad, 검정색은 나쁘다라는 의미인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미래에 가계 재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까? 라는 설문에 역시나 파란색이 better,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검정색이 worse, 아닐 것으로 나빠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응답이었는데 지금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내려왔고요. 나빠질 것일 것 같다는 응답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가장층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니까 가계 전체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침체까지 걱정을 해야 하나부터 일단 살펴보면요. 12개월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난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고용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방 압력을 하락한 것은 바로 일자
일자리 걱정 때문이었죠. 그러면 다시 지표에서 지표로 꼬리를 물듯이 일자리 걱정은 고용 지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예정돼 있는 고용 지표는 현지 시간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주간 단위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죠. 실업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용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마켓 시그널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이후 뉴욕 증시가 약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호풍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챙겨봐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투세 이슈부터 밸류업 지수까지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훈풍에 함께 몸을 담아줄지 혹은 우리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